반시 읽기. 오늘은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궁시, 규원시의 원조격이라고 할까? 그 시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옛날 시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보통 당시를 많이 읽는데 희한하죠. 원가행, 이제 딴 한서에 보면 이제 환선시라고 얘기하기도 하는 시입니다. 원가행. 신재, 여기 이제 열이라고 붙여놨는데 이게 사연이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신재 재환소 교교일려 상설이다. 재성 화판선 단단사 명월이다. 출입 군회수 동요 미풍발이다. 상공 추월지하여 양표 탈염열이다. 기연 협사중 은정 중도절이다. 여기 반첩여라고 돼 있죠. 자, 시를 읽으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나라 흰 비단을 새롭게 잘라서 자르니 희고 깨끗하기가 눈 같구나. 마름질해서 합판선을 만드니 둥근 것이 명월 같다. 님께서 드나드실 때 소매에 넣으시고 소매에 품으시니 미풍이 불 때마다 흔들리는구나. 가을이 와서 서늘한 바람이 뜨거운 열을 빼앗아 갈까 늘 두려워했습니다. 상자 안에, 협상이 작은 상자죠. 작은 상자 안에 버려져서 서방님의 은혜로운 정이 중간에서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정도의 내용이죠. 이게 지금 시의 화자가 여자라 제가 참 섬세한 마음을 이렇게 헤아리면서 읽어야 되는데 참 못 읽네요. 제가 생각해도. 여기 이제 작가가 이제 반첩여라고 돼 있죠. 사실 이 글자 이거 반첩여, 여자 첩자 잘 못 쓰네. 첩자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이 첩자나 여자나 다 한나라 궁실에 있는 궁녀의 계급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비는 아니고 일반의 허드렛이라는 궁녀는 아니고, 그러니까 첩여라고 하는 위계 벼슬을 받은 여자죠. 반시성을 가진 여자. 그래서 반첩여예요. 첩여가 이제 이름이 아니고, 그러니까 반시성을 가진 첩여라는 궁녀의 지위에 있었던 여자가 지은 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반시라는 거에서 보듯이 이 사람은 이제 기록에 따르면 이제 반고, 한서를 쓴 반고의 뭐라 그래요? 이모 할머니 뻘? 조고라고 얘기를, 이모 할머니 뻘쯤 되나요? 친척뻘이 되는 거죠. 근데 나름대로 이게 학식이 있고 지금 배워왔던 여자예요. 기록에는 제약이 있다고 얘기를 한 걸 보니까 이 여자가 이제 상당했던, 시를 보면 이제 아시겠지만 그 여자가 쓴 시로 알려져 있죠. 이 시는 최초에 이제 이력이 시작된 게 문선이라고 하는, 제가 문선에서 이제 자주 말씀드리는데 중국에서 가장 오래는 문학 선집이죠. 산문과 운문을 다하는, 그러니까 이 남조, 위진남북 남조의 양나라 때 만들어진 아주 거대한 이 문학 선집이 있는데, 중국 문학의 보고라고, 이른 시대 중국 문학 보고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 이 시가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반첩여라고 명명을 했고, 그래서 보통 반첩여가 자기의 궁중 생활을 한 걸로 그거를 이 시에 담은 걸로 일반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일단은 그 방식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원가행이라고 그랬죠. 여기 행자가 있는 거 보면 이게 이제 악부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환성이라는 건 이제 흰 부채를 제재를 했기 때문에 반성이라는 이명이 붙은 거죠. 그러니까
원망한 노래 정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신재 재환소 그런데 열자를 밑에 붙여놨는데 이게 다른 판본에는 이게 열자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찢을 열자로 되어 있죠. 열자나 이 재자나 여기서는 이렇게 뭐라 그러죠? 환소 흰 비단을 이렇게 자른 거죠. 그래서 열자도 여기서 자르다는 뜻이고 재자도 따르다는 뜻입니다. 여기 재성이라고 만들다는 게 따로 있기 때문에 일단 자르는 걸로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환이나 이 환과 소는 각각입니다. 환도 흰 비단이고 소도 이제 흰색의 비단이죠. 그러니까 이 제지방에서 옛날에 동쪽 제나라 지방에서 나는 이제 흰 비단. 제나라 원래 상인들이 흥성했던 나라잖아요. 그래서 물산이 풍부한데 제나라에서 나는 그 흰 비단, 환과 흰 비단을 새로 막 잘라 보니까 이 자르고 나니까 마치 희고 깨끗한 것이 눈 같구나. 비단이 눈 같은 게 잘라서 자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잘 마름질해서 합판선을 만든다 그랬죠. 이 성자도 이제 다른 판본에 보면 이제 하위자로 되어 있죠. 의미 똑같습니다. 합판선을 만든다. 잘라서 만든다. 그래서 만들었더니 합판선이니까 만들었더니 부채가 둥근 것이 보름달 명월과 밝은 달과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합판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합판이라는 말을 참 많이 써요. 부부가 결혼을 해서 이제 초래청에서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면 둘이서 이제 합판주를 마시죠. 이렇게 합판주를 딱 서로 한 잔 마시고 저쪽에 마시고 합판주라 그래서 남녀가 서로 만나는 즐거움을 얘기할 때 합판이란 말을 많이 써요. 근데 이 합판선이라고 하는 건 이제 부채를 이게 둥근 부채 아닙니까? 둥근 부채를 이렇게 하나를 만들고 두 개를 만들어서 두 개를 붙이는 거죠. 이렇게 두 개 붙이는데 이 앞면에 대칭이 되는 문양을 이렇게 넣습니다. 대칭이 되는 문양. 대칭이 되는 그 문양을 무늬를 고안해서 넣는데 이 대칭이 되는 문양은 남과 여가 만나는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을 하기 때문에 합판이란 말을 쓴 거죠. 둥근 것도 여기 두 개도 합치고 여기도 대칭 무늬를 넣어서 합치면 합판선인 거죠. 합판을 만든 거죠. 서방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걸로 합판선을 만들었더니 둥근 것이 명화가 같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군께서 여기 이제 궁녀니까 이걸 임금으로 보통 보기도 하죠. 그래서 임금님께서 어딜 다니실 때 이 소매에 넣으시고 다니시면 미풍 자그마한 바람이 불어도 거기에 흔들린다는 거죠. 섬세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마음이 흔들리는 게 임금님의 은혜를 받아서 굉장히 기뻐하는 걸 동요한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부채는 여름에만 쓸모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항상 두려워하는 게 있었죠. 뭐죠? 가을이 와서 서늘한 바람이 이 여름의 더운 기운을 뺏어갈까봐 늘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름에 가면 내 임금의 은혜가 사라져서 저도 이제 되는 거 아니냐 고민을 했던 거죠. 여기 이제 표자가 회오리 바람 표자인데 여기서 이제 풍자 여기 바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다른 판본에 이게 풍자로도 쓰이고 그래서 이 표자라 어려운 글자 썼는데 그리고 이제 탈자 보통 이 요탈 뺏을 탈자를 요걸 쓰는데 이 글자로 이게 원래 그 탈자의 고자입니다. 오래된 글자. 유식한 티를 낸 거죠. 유식한 티를 낸 게 아니라 예전에 하면 이 글자가 맞는 글자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열을 뺏어가는 걸 서늘한 바람이 뺏어가는 걸 항상 두려워했다. 그래서 이 공자를 여까지 끊으시면 안 되고 일단 여기서 끊어야 됩니다. 두려워했다. 그랬는데 그 두려움이 결론으로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가을이 왔죠. 와서 이 좁은 상자 가운데 버려져서 임금님의 은혜와 은혜로운 정이 중도에서 끊어지고 말았구나. 결국 이것 때문에 이제 처음에 말했던 원가행이라고 원망하는 노래가 된 거죠.
반첩여가 이 여자의 일생을 살펴보면 이 중국의 그 무제 이후에 무제 증손자 뻘개나 때문에 성제라고 하는 황제가 있습니다. 성제라고 하는 유명한 황제가 있는데 이룰성자. 이 사람은 야사에서 조비연하고의 연애가 아주 유명해요. 조비연 뭐죠? 그 조비연 자매. 이 두 자매의 총애와 이게 말도 못했어요. 연문이 정말 대단했어요. 그래서 야사에 보면 조비원과 성제의 러브 스토리, 로맨스가 뭐 가득한데 반초묘가 이 성제 때 이제 궁녀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게 돼서 이 태후의 사랑을 받아 태후를 잘 모시니까 이 성제가 또 이 반초묘를 보고 마음에 들어서 이제 처묘로 이제 직을 올려주고 이제 총애를 받았는데 조비원이 이걸 보고 이제 질투를 했죠. 질투를 해서 결국 이제 반초묘가 쫓겨나게 되죠. 그 얘기가 여기 깔려 있다는 걸로 읽어요. 그래서 이게 전체가 이제 5개인데 하나에 처음에 신제 재환소 교결려 상설을 할 때는 그 반초묘의 그 아름다운 자질, 자기가 얼마나 아름다웠고 훌륭했는지 자질을 얘기하는 이런 자질을 가졌다가 두 번째 구절에는 궁중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 합판선이 돼서 이제 충분히 완숙돼서 이 명월과 같이 아름답고 아리따운 모습으로 궁중에 들어갔더니 세 번째 구는 뭡니까? 셋째, 임금의 총애를 받아서 이 임금이 늘 지니고 다니면서 임금의 사랑을 받아서 늘 임금과 함께해서 미풍이 불어도 움직이고 이런 즐거운 시절을 받아서 임금을 섬길 때 얘기죠. 그랬는데 이 마음속에는 조비언이라는 그 막강한 여자가 비가 있었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에 떨었어요. 가을이 되면 그 조비언의 질투, 조비언의 이 권세로 나를 어떻게 하게 되면 자기가 임금님의 은혜에서 뺏길까봐 임금이 더우면 내 부채를 받으면서 임금님이 즐거워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늘 그것에 두려워했었는데 아이나 다를까 조비원의 핍박을 받아서 상자 속에 버려져서 임금의 은정이 끊어지고 말았다 라는 게 이제 뭐라 그럴까 이 여자의 그 일생을 다룬 것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있죠. 참 흥미로운 얘기죠. 그렇게 읽어도 사실 재밌고 그렇긴 한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읽죠. 이렇게 읽고 그래서 이건 이제 궁사라 그러는 궁사라 제가 늘 말씀드린 궁사 아니면 또 그 규원시 여자의 원자가 있죠. 규원시의 어떤 그 모태가 되는 시다 얘기를 하죠. 이 시는 실질적으로 그 지난번에 읽은 그 고시 19수보다 시가 더 일러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오래된 시죠. 그래서 이제 이 시가 궁사로 이제 원조가 된다고 하는데 후대 시인들이 쓴 궁사와 다른 점은 후대 시인들은 그 궁사를 쓸 때 대부분 그 임금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버림받은 궁녀에게 자신의 마음을 의탁한 거예요. 가탁했다고 그러죠. 가탁해서 불우한 제때를 만나지 못하거나 자기를 알아주지 못하는 그 사람을 알아준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그 괴로움을 궁녀에 의탁해서 시를 썼기 때문에 그 궁시가 일종의 자기를 대변하는 시적 화자였다면 이거는 반첩의 일생하고 겹치면서 일반 궁사와는 좀 다르죠. 실지 기록이기도 하고 그 후대 가탁된 군사보다 훨씬 더 애절함이 있어요. 안타까움, 슬픔이 더 깊죠. 그래서 약간 달아요. 그리고 그 후대 문인들이 쓰는 그 시적 화자보다 직접적인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단순한 슬픔보다 그러니까 임금에게 매여 사는 여자의 운명 같은 그런 그 애처로움이 있습니다. 이 시를 읽으면 이 궁사와는 약간 다르죠. 느낌이 이 밀도가 좀 다른 그거를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반처별을 설명할 때 제학이 있었다, 제주와 이 학문이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시상 전개가 되게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반처별의 일생하고 겹쳐 읽어도 무리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훌륭한
시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시에는 약간의 뭐 반전 같은 게 있어요. 뭐냐면 반처녀가 쓴 시라고 문선에 이제 얘기를 했는데 문심조령이라고 하는 문심조령이라고 하는 색일조자죠. 문심조령 이 아주 문심조령이라고 하는 이 문선과 거의 그 뭐랄까 시대 차이가 얼마 나지 않은 이 문선이 최고의 오래된 문학 선집이라면 가장 오래되고 풍부한 문학 선집이란 문심조령은 중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위대한 문학 평론집이에요. 평론집이라 그래야 됩니까? 이거 연구서이기도 하고 문학 사상서이기도 해서 아주 격조가 높은 이 책인데 이게 정말 대단한 책입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사록 변료물을 써서 굉장히 어려운데 이 문학 전반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시, 산문, 격조, 사상, 구조, 당시 문학에 대한 흐름 전부를 다 이 커멘트를 하고 있는데 이게 명시라는 그 챕터에서 반처녀가 썼다고 하는 원가행은 좀 의심스럽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 이후로 연구자들이 이제 이거 이상하다. 이 시를 갖고 왜 이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이제 동시대 연구가 후대 연구가들이 파고들었죠. 그래서 지금은 반처녀의 일생이나 반처녀가 쓴 시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은 이건 아마 무명씨가 쓴 것일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의견이에요. 이름 없는 여자가 쓴 거라는 거죠. 아마 고대 시대가 오래 갈수록 이 무명씨가 쓴 시가 많은데 저는 그게 더 의견이 적절하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그 저자 귀속이라는 말을 써서 어떤 시가 있는데 유명한 사람의 일생하고 부합되면 그 무명씨의 시를 그 유명한 사람 이름에 갖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채옹의 딸 채엄에한테도 그런 시가 있고 그 조식의 칠보시도 조식한테 갖다 붙이고 반처녀 같은 경우도 이제 무명씨가 쓴 시를 반처녀가 쓴 시에다 갖다 저자 귀속을 시킨 거죠. 이 되게 재밌는 현상인데 여하튼 그래서 무명씨가 쓴 시로 읽으면 시가 더 풍성해집니다. 첫째, 여기서 쓴 그 부채의 비유는 가을 부채의 비유는 남자한테 매어 사는 여자의 슬픈 운명을 나타내는 비유로 아주 적절해요. 그래서 후대에 가을 부채하면 버림받고 서방님한테 내침을 당한 여자의 가장 강력한 비유로 완전히 딱 자리를 잡습니다. 가을 부채하면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서방님하고 그렇게 결혼을 해도 백년 해로라 그러지만 이게 말이 백년 해로지. 그래서 여자 그 버림받은 신세가 가을이 돼서 이제 쓸모 없어진 부채와 똑같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게 이제 그래서 이 가을 부채는 누군가가 매어 사는 여자의 운명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운유로 확대가 되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이게 보면 단순히 궁녀 얘기가 아니라 모든 여자의 보편적인 이야기로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구에 보면 세 번째 줄에 보면 출입군 회수라 그랬는데 임금이 아니라 낭군이죠. 서방님만 바라보고 살 수 없는 여자의 비애. 정말 애처로움이에요. 이건 정말. 그래서 이 시가 뭐라 그럴까 보편성을 갖고 후대 시인들이 부채의 비유를 즐겨 쓰게 되는 아주 강력한 은유로 성립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시가 반처녀가 됐건 무명씨가 됐건 이 시를 읽거나 노래를 할 때 이거 쓴 작가는 과연 이 시를 쓰면서 조금이라도 위안을 받았을까? 받았겠죠. 시가 가진 참 뛰어난 힘이라고 저는 늘 믿는 건데 좋은 시입니다. 네, 그럼 원가행 환선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제 제환소 교결여상설이다. 재성합한선하니 단단사 명월이다.
출입군 회수 동요 미풍발이다. 상공 추절지 양표 탈염혈이다. 기연 협사중 은정 중도절이다. 이 열이라고 표시했는데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찌질 열자로 다른 판본에 쓰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제나라 흰 비단을 막 자르니 눈처럼 희어라. 마름질에 화판선 만드니 밝은 달처럼 동그랗네. 드나드실 때 님께서 품에 드시니 미풍에도 하늘하늘. 가을 되어 서늘한 바람이 뜨거운 열 앗아갈까 늘 두려웠는데 상자 속에 버려져 은정이 중간에 끊어지고 말았네요.